스루프타임즈 2022년 11월 20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나와 있는 내용 참조해 주시고요.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5 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세계화와 탈세계화라는 주제로 한 이틀 해가지고 나머지 제공받은 데이터를 조금 더 소개를 할까 합니다. 결국 탈세계화를 통해 가지고 그 저인건비 있는 데에서 다시 리쇼어링을 통해 가지고 선진국이나 한마디로 미국에서 공장을 다시 돌린다고 할 경우에 결국은 고급 인력들하고 뭐 등등을 통해 가지고 결국 AI 로봇 자동화 쪽으로 가야 되는 게 이제 미래의 추세 아니겠느냐, 이런 이제 예측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이라고 해서 기존 산업용 로봇과 차별되는 이족 보행 휴머노이드 로봇이 있습니다. 뭐 이런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혼다 아시모가 일본에서 아주 의욕적으로 했었는데 결국 그 구조나 수색에는 사용이 불가 판정을 받아가지고 2018년에 개발이 중단됐다. 시속 9km뿐이 안되고 초보 수준이었다. 그리고 현대자동차가 인수한 미국 보스턴 다이내믹스 아틀라스의 것은 전작 팬맨이 있었는데 이게 계속 개발이 돼가지고 이족 보행을 하면서 결국 춤추기, 백플립, 뒤로 도는 공중제비, 그 다음에 평균대, 경사면, 장애물 통과 등을 시연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테슬라에서 발표한 옵티머스라는 그 인공지능을 탑재한 그런 로봇을 개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에 대한 내용들인데 뭐 다 일일이 읽을 수는 없는 거고요. 천천히 좀 보시기 바라고, 손으로 잡고 놓고 다리로 걷고 장애물을 피해 다니는 법을 학습을 했다. 그래서 그 AI 반도체와 소프트웨어로 스스로 보면서 그렇게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런 전기차 자율주행의 학습에 사용되어 있는 슈퍼컴퓨터가 도저라 그러는데 일본말로 도장, 이거를 이제 그 도저라고 일본 발음으로 이렇게 했답니다. 그리고 OTA, 오버 더 에어라고 해서 무선 통신으로 연결해서 카메라 비전으로 취득한 정보를 업로드하고 향상된 학습 내용을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하는데, 이것을 로봇에 연결해 가지고 슈퍼컴에 연결해서 로봇을 만든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결국 그 테슬라는 그 자동차 생산도 로봇 자동화로 생산해 내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량 생산을 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연위에서 계속 테슬라의 이 휴머노이드 로봇 그 아틀라스에 대한 얘기들인데, 원하는 건 그렇다 이거죠. 이 노조가 있고 인간들은 그 휴식을 해야 되고 그러는데 30년대 2천만 대를 만들려고 그러면 주 7일 일 24시간 작업하는 로봇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얘기 같고요. 그 부품을 좀 싸게 하기 위해서 어떤 그 관절 역할을 하는 거, 움직이고 해야 되니까 그게 그 28개의 액튜에이터가 있는데 6개만 가지고 설계를 해서 좀 단가를 싸게 만드는 거로 로봇으로 무한 생산이 가능해지면 1인당 생산성의 한계가 없어진다. 그런데 이제 그 주장하는 것은 가난 없는 풍요의 시대가 열림을 의미한다. 더 이상 빈곤이 없어지고 최소한의 제품과 서비스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다. 문명의 근본적인 변화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언급을 했답니다. 여기에 이제 이런 얘기를 듣고서 이제 그 거부감이 나시는 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그러면은, 그럼 인간은 뭐냐 이렇게 되는데, 무슨 프로레타리아하고 뭐의 합성으로 해서 프리테리안가
그런 용어가 있는데 로봇이 그 인간이 그 동량을 하는데 사파로 돼 있어요. 거지한테 돈 던져주는 식으로 그런 미래를 디스토피아 같은 미래를 그리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이 전기 자동차 뭐 이런 거를 만드는데 로봇 가지고 만든다 뭐 이런 거를 보면은 제 생각에는 이게 꼭 지구에서 하려는 것 같지가 않다. 꿈이 달이나 화성 가서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인간이 가가지고 화성에 가서도 무슨 차를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되는데 가서 이 인간이 공장을 설치해 놓고 거기서 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것들은 로봇들이 만들어내는 거로 그래야 이게 무슨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투자하는 게 맞지 않을까. 현재 지구에서 환경 친화적이다 해가지고 또 뭐 그 인간들이 맨날 스트라이크 일으키고 이런 거 골치 아프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하는데 그런 것 때문에 이 로봇 자동화해서 인공지능 AI 로봇으로 해가지고 물건을 만든다. 꼭 지구에서 쓰려고 그런다? 그건 아닐 것 같다 이게요. 분명히 이 우주 목적이 있는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이제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군사 목적이나 범죄에 활용된 가능성도 있다 해서 여러 가지 그 조심스러운 평가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미래 전쟁은 그 터미네이터에서 보듯이 로봇 병사가 싸울 수도 있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산업용 로봇 2020년 국가별 사용 밀도라고 했는데 영광스럽게도 우리나라가 1위예요. 뭐 이 산업용 로봇을 제일 많이 설치한 데가 우리나라라고 그러네요. 그만큼 이 산업 인력이 그만큼 부족하다는 얘기고 그것도 부족하니까 외국인 노동자들이 이 대기업에서는 뭐 로봇들을 많이 하지만 중소기업에서는 아직 손으로 하는 게 많으니까 아직 인력 수요가 있는 거고 또 그런 중소기업에서 박봉을 받으면서 일을 하려는 남녀들이 자꾸 줄면서 또 그런데 취직하면은 시집장가도 못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악착같이 대도시 이런 데서 이 말하자면은 럭셔리하게 그 생활할 수 있는 사고 방식들이 이제 그 젊은 세대들이 그렇게 변해 가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런 로봇이 산업용 로봇을 제일 많이 설치했다는 것은 제조업의 진심인 한국이라고 볼 수 있고 이러한 통계가 말해주듯이 총을 만든다, 대포를 만든다, 뭐 하더라도 결국은 외국에서 유럽에서 지들이 미국이 이 국가 방위를 하면서 많이 그런 산업화를 많이 외국으로 넘기고 자기네들은 안 하기 시작했던 거기 때문에 결국 우리나라한테 방산 물자도 사가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것까지 미루어서 이렇게 그게 그런 게 원인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산업용 로봇 연도별 사용 중 대수 사용하는 하고 있는 대수 해가지고 계속 증가하고 있죠. 또 산업용 로봇 업종별 설치 대수 해가지고 쭉 좀 나와 있고요. 산업용 로봇 용도별 설치 대수. 용도별이라는 게 이제 어떤 행위, 핸들링, 그 다음에 웰딩, 용접, 조립, 뭐 그 다음에 클린룸, 뭐 디스펜싱, 예, 이런 게 있고 프로세싱이 있고 그 다음에 뭐 다른 기타 등등 이런 게 있는 모양입니다. 전통적 산업용 로봇 대 협동 로봇의 비율인데 전통적 산업 로봇은 인간이 거기에 못 들어갑니다. 위험 사고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 협동 로봇이란 것은 인간과 로봇이 같이 동시에 작업할 수 있는 그런 안정성 있는 작업장을 만드는 것을 얘기하는데 이런 게 계속 그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중국 대 세계 산업용 로봇 연도별 설치 대수 이렇게 되는데 파란 게 이 중국입니다. 중국이 따라 마셨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혼자서 그 산업용 로봇 설치한 게 전 세계 한 것보다 더 많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 국가별로 아까 따졌을 때는 한국이 더 많다.
이런 얘기죠. 요게 2000 몇 년인가? 네, 2018, 2019, 2020, 2001년, 2021년이 되겠네요. 이 과학의 발전 단계로 해서 생산 방법의 그 진화를 소개하는 내용인데요. 요것은 이제 천천히 한번 읽어봐 주시고, 그 다른 기회에 그 스루풋하고 그 다음에 그 제약이론 경영을 소개할 때 조금 더 소개를 해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자료를 소개해 주신 분의 주장은 우리가 이제까지는 패스트 팔로워, 그러니까 그 선진 문물을 그 따라 마시려고 열심히 배우고 흉내내고 그렇게 했습니다만, 이제는 우리나라가 포스트 무버가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창의성이 더 높아가지고 우리 산업을, 전 세계 산업을 이끌어내야 된다는 그런 차원으로 봤을 때는 과연 현재의 교육제도가 합리적이냐, 딸딸 외워가지고 쓰는 수능제도 같은 거, 이런 거 가지고 무슨 창의성이 일어나겠느냐. 그러니까 수능제도도 없어져야 된다라고 여러 얘기를 하면서 이 수능제도까지 이렇게 그 언급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네요. 영화의 한 장면이지만 그 뜻한 게 있어가지고 거부할 수 없는, 그러니까 요거를 거절할 수 없는 가장 확실한 제한. 저희는 무슨 영업을 할 때 쓰는 용어는 거절할 수 없는 제한이라는 표현을 씁니다만은, 그리고 또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나한테 없다면은 결국은 어떤 거절할 수 없는 제한을 만들어내야 되지 않겠냐. 그래야 뭔가 생존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냐. 물론 이 얘기는 그 뉴욕의 그 마약 그 범을 그 체포하는 과정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여기에 이제 말하자면은 다른 마약 조직에 대한 정보와 그 다음에 이제 그 비리 경찰들에 대한 증언을 해주면은 감형을 해주겠다 해가지고 협조를 해서, 그러니까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받는다.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그 수사관이었던 모양인데, 영화 속에서는 요 영화 배우, 요 유명한 영화 배우죠. 덴젤 워싱턴인데 이 사람이 누구였더라? 아주 유명한 배우인데, 두 유명 배우가 했던 얘기인데, 이 프랭크라는 사람이 이게 흑인으로서 그 마약을 했던 그 유통업자였던 모양입니다. 2019년에 사망했다 그러는데, 그게 베트남 전쟁 때부터 미국이 그 베트남이나 뭐 그 인근 지역에서 거꾸로 군인들이 그 생산해낸 그런 그 헤로인 마약을 들여다가 돈을 번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미국이 결국은 마약과의 전쟁은 그 베트남 전쟁 이 10년인가요? 20년 동안 그 10몇 년 동안 하면서 결국은 그 국내 문제도 많이 크게 야기가 됐고, 히피들도 나오게 됐고, 의미 없는 전쟁을 해 나가는 그런 과정에서도 미국 사회에 내부적으로 그런 마약들이 팽배하게 된 그런 그 미국 내 사회적 문제까지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 펜타닐이라고 중국 애들이 만들어 가지고 멕시코 중국인들이 멕시코에 가서 만들어 가지고 그걸 미국에 유통시키고 지금 있다. 근데 그게 가격이 너무 싸고 효과가 이 헤로인의 뭐 100배나 되는데 가격은 또 엄청 싸다 그래 가지고 학생애들도 그걸 해 가지고 대단히 사회 문제가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마약과의 전쟁은 되고 있고, 미중 전쟁에는 이 마약 전쟁이 그 숨어 있는 그런 원인도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거기다가 이제 미국은 전 세계 바다를 지켜야 되니까 이 아프리카에서 이 해적들을 그 나타났는데, 거기 이제 그 구조하는 그 빈라덴을 사살한 데브루가 해적들을 착륙시킨다. 뭐 그런 영화도 하나 좀 있었는데, 이 의미는 미국은 어쨌든지 간에 전 세계 그 해상을 이 해양 패권을 안 놓칠 거다 하는 의미로서 가져와 봤습니다. 그리고 일요일 날 그 생방송으로 하는 그 슈카 월드라는 유명 독자가 뭐 250만 명이나 된다고 그러는데,
저도 좀 즐겨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기록에 좀 남기고 싶어서 또 제 의견을 좀 하고 싶어서 했는데, 요 위에는 소화력이 떨어진다 그런 날이 온다라 표현했는데, 나이 젊으신 분이 벌써 그걸 어떻게 깨달았는지, 지금 제가 이거 하면서 화면은 약간 정지가 됐거든요. 이 경우가 전 파일을 저장 중에 끝나갈 때 이렇게 끊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곧 끝나갔기 때문에 계속 진행을 하면은 이 40대부터 이제 발병률이 높아진다는 통계를 하면서 뭐 그런 뭐 결혼, 비혼 뭐 이런 거, 결혼 안 하고도 애를 낳을 수 있지 않느냐 뭐 이런 거 하고, 그다음에 뭐 한남 지역 제구역 개발을 하는데 뭐 새로 분양 가격이 뭐 평당 4,500억이래나 어쨌거나 아까 현대건설, 대우건설을 녹화하면서 이 평방 메타당 저기 이 평균 말하자면은 전국 평균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여기는 뭐 럭셔리하게 올라가 가지고 엄청 비싸게 하는데 저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저는 그런데 가고 싶어서 살고 싶은 생각도 없고요. 일단 여기가 이슬람 사원이 있고 이런 데 있을 때 전에 저 산꼭대기인데, 이 산꼭대기에서 높은 또 고층 빌딩 세우면 한강이 그냥 전망이 좋게 다 보이겠죠. 그런 건데, 여기에 좀 옛날에 좀 못 사는 동네들이 다닥다닥 있었어요. 이 남쪽에서 이렇게 가다 보면은 그쪽이 이제 가장 낙후한 데가 돼 있었는데, 이걸 한남동을 이제 개발하고, 보광동이 더 좀 이태원 밑에 있는데, 거기가 조금 더 좀 낙후돼 있는데, 일단은 뭐 한남동이 그렇게 개발이 크게 된다고 합니다. 대통령 환자가 한남동 이쪽 순천향병원 어느 쪽인지 모르겠어요. 저 오른쪽 아니겠어요? 오른쪽 아닌가 몰라. 예. 구체적으로 저는 어딘지도 모르겠네요. 대통령 관저가. 그리고 이제 IMF 쪽에서 얘기하는 게, 재정 준칙이라는 것을 뭐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무작정 돈을 풀어서는 안 되는 거 아니냐 해가지고 뭐 쭉 얘기들이 되고 있는데, 코로나 사태 때문에 뭐 자관 재정 적자가 되더라도 일단 국민들한테 풀고, 미국도 풀었죠. 우리만 푼 게 아니고 다들 전 세계적으로 다 풀었는데, 이래가지고는 이거 인플레를 못 막는다 뭐 이래가지고 하는 거를 내용들을 제가 좀 스크랩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쭉 보면서 생각이 들어가는 게, 인플레의 원인을 모두 양적 완화로만 언급해서는 좀 곤란하지 않겠냐. 더 넓게 생각해서는 인플레는 공급망 재구성이 주요 원인인 것에 비중을 좀 많이 둬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코비드는 2차적이고 3차적인 원인에 불과한 거지, 실질적으로 인플레가 된 것은 공급망을 재구성하면서, 그러니까 미중을 중국을 디커플링을 시키기 위해서 결국은 싸구려 물건도 안 사겠다. 그러니까 결국 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저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 재정 준칙에 대해서 국내에서도 컨퍼런스 여러 가지고 뭐 한다는데, 우리나라도 재정 준칙이 곧 뭐 생길 것 같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453년 콘스탄티노플 함락 전쟁에 있었는데, 이 역사적인 걸 드라마를 좀 소개하는데 역사도 좀 배우게 되는 것 같아서 그냥 참고를 해 봤습니다. 뭐 역사 공부한다는 셈치고 기록으로 남겨놨는데, 사실은 오스만 투르크한테 함락되기 전에 4차 십자군 전쟁 때 한번 함락이 됐었대요. 요때 이제 얘기 나온 게 베네치아 공국의 조프루아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게 이제 이왕 베린 몸, 버린 몸을 그냥 속어로 베린 몸이라고 쓰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자관 뭐 이렇게 콘스탄티노플을 함락한 적이 있다. 그런데 이제 궁극적으로는 이 동로마 제국의 콘스탄티노플이
그 오스만한테 맥히면서 결국은 그게 현재 이스탄불이 됐고 이 터키 땅이 된 거죠. 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로 그 표현해 보고 싶어요. 그 사람 사는 게 손실회피 심리가 옛날에도 있었는데 어차피 손실이 발생이 확실하면 이왕 버린 몸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이 손실을 그냥 감수해 버린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손실을 감수한다는 것은 이 그 베네치아 그 사람이 그 콘스탄티노플을 같은 그 기독교 국가를 쳐버린다 이게 약탈하기 위해서. 어차피 자기는 돌아가도 뭐 별별 일 없어진다. 뭐 파문을 당했다 그러니까 그 저기 교황한테. 그러니까 이제 이왕 버린 몸 하게 만들면은 극단적인 일이 일어날 수 있다. 극단적인 게 폭발성이 일어날 수 있다. 그냥 자기가 이왕 버린 몸 하게 되면은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예요. 자기 인생의 어떤 목표 우선순위가 바뀌어 버리면은 폭발성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났었고, 그다음에 이게 또 점령을 당했고, 그 후 한 400년 정도 그 그리스가 오스만 투르크한테 식민 지배를 당했죠. 그래가지고 지금도 그 그리스 사람들은 탈세하는 게 애국인 줄 알고 있습니다. 탈세하는 게. 아무래도 그 식민 지배하면은 세금을 걷어가지고 그 오스만 투르크 제국을 유지했을 테니까 그리스 사람들은 그 탈세하는 게 아직도 외국인 줄 알고 그렇게 공짜 좋아하고 그런 데는 것도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건강보험하고 자동차 보험 가지고 도덕적 해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뭐 결론적으로 제 그 의견을 이렇게 그 시청하고서 느낌은 이게 도덕적 해이 측면보다는 공유주의 비극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스템적으로 뭔가 보완을 하긴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공유주의 비극이라고 봐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보험료가 너무 싸대든가 아마 저는 뭐 이쪽에 뭐 연구를 해본 적이 없지만은 어쨌든 뭐 개나 소나 다 싸다고 해가지고 그냥 과잉 진료가 일어나고 또 뭐 우리나라가 병상수가 그렇게 많대나요. 그리고 또 의무적으로 2년에 한 번씩 제 나이 때 되면 건강 진단을 받아야 되는데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 건강진단 안 받았다가 나중에 뭐래도 큰 병 걸렸을 때는 건강진단 안 받았었으면은 혜택이 업되든지 줄어든다든지 이런 식으로 또 겁박을 줘요. 건강보험이. 협박자도 아니고 지들이 뭐 깡패도 아니고. 살다 보면은 그 건강진단 안 받을 수도 있는 거지. 안 받으면은 돈 안 나가고 오히려 건강보험 재정 굳혀주는 건데. 이런 생각은 안 하고 뭐 그게 누구 돈벌이 해주려고 그러는 건지, 자꾸 짜고 치는 고스톱인지, 폴란드 미사일 공격에 대한 얘기도 좀 있었고, 요거는 그냥 참고적으로 그냥 양념이고요. 그런데 이제 젤렌스키가 그 G20의 연설을 잘못했다고 그러네요. 그 평화안을 얘기하는데. 여러분, G19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푸틴 안 왔다고 G19라고 불렀대요. G19. 그래서 이게 잘 되겠냐. 뭐 이런 얘기고요. 루마니아 국방장관이 우리나라한테 또 와서 뭘 얘기해. 우리가 또 스웨덴하고도 뭐가 좀 될 것 같다는 얘기도 있고. 제조업의 진심인 한국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회가 계속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것도 이제 뭐 제가 이제 저도 그 다른 데에서 기록을 해놨던 건데, 말하자면 한국의 로키드 마틴이 하나가 되기를 저도 바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중국의 노총각이 4천만 명이나 되는데 뭐 성인용품이 이제 뭐 폭풍 성장하고 있다고 그러고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는데 제 생각에는 지금 그 노총각들이 그렇게 많아지면은 저는 그 거꾸로 딴 생각을 해봐요. 그 인구들을 분명히 어떻게 줄여야 되는데 어떡할 거냐. 아마 그 시진핑이가 전쟁을 어딘가는 일으킬 것 같아요. 그게 걱정입니다. 그게 걱정입니다. 전쟁이 나면 남자들이 많이 죽거든요. 지금 남자가 4천만 명이나 많다는 얘기 아니에요. 여성보다도.
오히려 나는 전쟁 쪽에 비중을 많이 두고 싶어요. 제 예측이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러시아가 여자가 많다는데 젊은 여자가 많은 게 아니고 남자들이 일찍 죽는데요. 그 추운 겨울에 허거나 할 일이 없으니까 일자리 없으니까 보드카 처먹고 그러다 보니까 일찍 죽는 거는. 그러니까 할머니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여성이 많은데. 그러니까 러시아 젊은 여자들이 한국에 오면 아우 땡큐죠. 그리고 꼭 결혼해 주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네. 그리고 뭐 이 혼혈인하고 하면은 또 이쁜 그 뭐 저기 그 세대들이 나오잖아요. 이 사람이 이제 이 아주 유명한 이 슈카 월드 젊으신 분인데 이제 금융계통에서 일하셨던 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중국의 등을 뒤를 잇는 나라 베트남을 또 추가로 소개했습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노총각 뭐 이런 등등을 얘기하면서 중국인들 우리나라 그 중소건설 현장 그 동네에서도 이제 뭐 조그만 빌딩 하나 올리고 그래도 그게 큰 빌딩이죠. 뭐 무슨 요즘 오피스텔이 유행이고 뭐 그러는 거니까. 그러니까 보면은 중국 건설 노동자들이 눈에 많이 띕니다. 지들끼리 중국말로 뭐라고 그러는데 난 옛날에 뭐 그 홍콩 영화 유행했을 때는 그 중국 그 말이 그렇게 멋있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이 새끼들 왜 이렇게 시끄럽게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좀 조용조용 좀 얘기하지. 그리고 한국에 왔으면 이 새끼들아 한국말로 좀 얘기를 해, 마. 속으로 좀 배워가지고. 딴 나라 사람들은 한국말 배워가지고 우즈베키스탄 같은 사람들은 한국말 진짜 같은 우즈베키스탄 가면은 한국말 그렇게 잘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데 니들은 한국 와서 돈 벌면서 한국말도 안 배우냐, 마. 뭐 이런 생각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제 젊은 세대는 건설 현장은 다 기피하는 것 같습니다. 네. 또 그렇죠. 네. 한국경제 정영효 기자가 요런 그 기사 제목들은 좀 그 감성적인 제목을 제가 가급적 우리나라 기자들이 좀 안 썼으면 하는 건데 일본의 그 사무실 임대료가 서울보다 싸졌다든지 아니면은 뭐 그 도시 경쟁력이 우리가 떨어지고 있다 일본에 비해서 뭐 이런 제목을 좀 해도 충분히 그 재밌는 기사네 하고서 했는데 이러니 한국 떠나지 뭐 한국이 뭐 대단히 잘못한 것처럼 들리잖아요. 그 이 정 기자님 뭐 기사 제목도 좀 생각 좀 했었습시다 이제. 그래가지고 보면은 사무실 임대료 주재원 생활비 도쿄보다 비싸진 서울. 기업들 서울 메리트 없다. 그래서 일본 간다. 도심 오피스 빌딩 평당 임대료 서울 45달러인데 도쿄는 44.74달러. 약간 도쿄가 더 큰데도 불구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국제학교도 그 일본보다 비싸다 그러고 살기 좋은 도시 순위도 뒤처졌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 도표를 만들어서 보여주고 있고 도쿄 그 미나토쿠 도라노 지역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사진인데 이 직장인들이 그 건널목을 건너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자, 우리나라 건물이 너무 많이 이 아파트 가격도 너무 많이 뛰고 이것저것 너무 많이 뛰었습니다. 공실이 되고 그러면 임대료도 낮추고 또 뭐 여러 가지 뭐 그렇게 그러니까 수요 공급 게임에 의한 거지 수요 공급 게임이니까 거기에 또 생존하기 위해서 뭔가 임대료도 그 수준에 맞추고 뭐 이렇게 해가면서 어떻게 좀 우리도 좀 돼야 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